예, 안녕하세요. 초등체육 강좌를 맡게 된 강사 박용남이라고 합니다. 원래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랑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주차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온라인 강의는 초등체육 이해를 돕기 위한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철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얼마 전 미생이란 드라마로 바둑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예, 여러분들 바둑은 스포츠인가요? 아니면 체육이 될 수 있는가요? 어,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바둑을 스포츠로 분류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둑이 스포츠라면 체육이 될 수 있다면 또는 체육과 스포츠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는 그림은 미생 웹툰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어, 바둑을 얘기하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스포츠 교육, 스포츠 교육, 체육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멀리 보면 한 개인의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포츠, 체육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그 스포츠와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먼저 접근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용, 임용고시를 치게 되고 면접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면접관이 체육과 나오셨네요. 그런데 체육이 정확히 뭔가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이런 분들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체육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체육은 뭐고 또 스포츠는 뭐예요? 우리는 체육만 배우고 스포츠는 안 배우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요?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의 정의는 뭘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셋째 날이라는 정의를 낼 수가 있죠. 유사하거나 혹은 정반대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어떤 개념의 어떤 사물, 현상 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체육의 관계는 뭘까요? 무엇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배제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둘만의 공통 분모가 공유되고 있을까요? 낚시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 아빠가 강태공처럼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아빠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아빠 이건 무슨 물고기야? 그건 강어야. 아빠 이건 도다리. 똑같은데 무슨 차이야? 먹기나 해. 여러분들 강어와 도다리의 차이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생김새로? 맛으로?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나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도대체 구분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림처럼 맛있게 먹으면 장땡일 수도 있잖아요. 예. 체육이든 스포츠든 즐겁게 땀 흘리고 건강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구분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체육을 가르칠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개념이 다르다면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늑대와 개를 통일하게 취급할 수 없듯이 체육과 스포츠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이 체육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포츠와 체육을 구분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색한 단어들을 접하게 되고 그 책임 역시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 스포츠 강사라는 용어가 있죠. 스포츠 강사가 아니라 스포츠 교사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스포츠 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육 코치라는 말을 쓴다면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낯선 단어가 되어버리죠. 생물학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대상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DNA를 분석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DNA는 확연히 구분되고 개와 늑대의 DNA마저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런 DNA를 살펴보자면 철학적 사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철학 수업에서 배웠겠지만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문제를 뜯어보는 겁니다. 현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전후 좌우 맥락, 인과관계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을 철학적 사고라고 하죠. 체육의 DNA는 뭘까요? 먼저 어원을 살펴봅시다.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육이잖아요. 체육은 한자 그대로 뜯어봤을 때 신체와 교육을 줄여서 표현합니다. 신체 교육을 줄여서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교육은 체육의 상위 개념이 될 수 있다고도 이해될 수 있죠. 영어로는 Physical Education,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P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체육에 교육과 같은 육자를 쓰고 기를 육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음악은 어떤가요? 미술은 어떤가요? 체육과 음악, 미술은 어떻게 다르길래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체육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체육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을까요? 실제로 체육이란 말을 쓴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후에부터 체육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중요시하던 아주 먼 옛날에서부터 감성적 사고와의 대립이 일어나면서 지적 능력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에서도 예전에는 이성적 측면을, 인지적 측면을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 지육, 덕육, 체육에 대한 체계가 잡히게 된 계기가 일어나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지적 능력 외에 신체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했습니다. 그럼 교과로서의 체육은 어떤 걸까요? 조금 전 장면에 수업에서 학생이 물었잖아요. 그럼 우린 체육만 배우나요? 스포츠는 안 배우나요? 체육이라는 교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당되는 거죠. 체육이라는 교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 한정되는 것일까요? 체육의 한 방면, 신체 교육이란 단어에 교육 먼저 뜯어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먼 옛날에는 사냥을 어른이나 자기 부족의 굉장히 용감한 전사로부터 배웠을 거고요. 요즘을 봅시다. 항공 관련 직업들이 있죠. 자기의 사수라고 표현하죠. 사수들로부터 항공 서비스에 관한 일들을 배워나갑니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바로 교육인 셈입니다. DNA 얘기로 다시 가봅시다. 모든 시대와 지역의 보편적 현상이 교육이라면 그 근본적인 구조가 있지 않을까요? 그 구조를 D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DNA는 생물학적인 DNA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의 근본적인 구조는 무엇일까요? 혹은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물이나 현상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성질이나 모습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교육의 본질이 뭘까? 이런 것들 교육학 시간이나 아마 여러 가지 시간에서 고민해 봤을 텐데요. 뭐 필요성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가 발전이고 뭐 산업혁명이고 민주시민 양성이고 여러 가지 본질이 있을 겁니다. 그 본질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본질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어원과 관련된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글자들이 상형 문자나 의미를 형성하는 문자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한자는 튼튼할 건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좌측변에 사람 인자가 누워져 있죠. 사람이 등과 가슴을 세우고 설 수 있는 것. 이게 총 의미인데 이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잘 보시면 사람 인자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림.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하거나 어떤 구조를 세우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등과 가슴을 세우고 설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세울 건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할 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원을 쫓아가 보면 동양적 어원과 서양적 어원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동양적 어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을 동양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볼 때 우린 맹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면 첫 번째 즐거움이라 했고 나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 두 번째 즐거움이라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으로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이란 것은 가르칠 교자는 윗사람이 베풀고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을 얘기하고 길을 육자는 자녀를 길러 착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양적 어원은 윗사람은 교사나 부모, 어른이 되겠죠. 그리고 아랫사람은 학생, 자녀, 아동이 될 텐데요. 이것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의 주도적 역할은 윗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결국 말이든 짓이든 분별이 없는 아이들을 사리 분별 있게 만드는 상태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방점을 둔 말입니다. 서양적인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양적 어원, 교육은 페다고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교육이면 스포츠 페다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페다고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파이도스는 아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끌다라는 아고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교복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직업이라기보다는 노예인데요.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 양식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부모 대신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성숙한 아동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다고그였어요. 이 페다고그란 말에서 현재 교육학을 뜻하는 페다고지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학이 아닌 교육, education에 대한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educare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끌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포텐터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동양에 비해서 서양은 양육하는 것,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로 교육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